안녕하세요 여러분, 워킹맘 6년차 올리브 오은미입니다. 네, 저도 맞벌이 부부지만 맞벌이 부부들 정말 많이 바쁘죠. 물론 소득은 두 배일 수 있겠지만 가정경제에 있어서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 혹은 소홀한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하고 첫 몇 해 동안은 그냥 뭐 대충 신청하면 되겠지 뭐 라고 해서 막 신고를 했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막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봤더니 세금이 거의 몇십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바쁘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놓치면 안 될, 꼭 기억해야 할 연말정산 원칙 3가지.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주 간단하게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 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의 세율을 곱해서 내야 될 세금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말정산 공제는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소득액을 줄여주던가 아니면 내야 될 세금의 일부를 빼주던가 하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소득을 줄여주는 걸 소득공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야 될 세금에서 얼마를 덜어주는 것, 이걸 세액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것, 바로 인적공제 혹은 청약저축, 카드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액을 덜어주는, 세금을 덜어주는 세액공제는 연금 계좌,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하면 할 얘기가 정말 너무 많지만 저희가 오늘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 초점을 맞추어서 꼭 기억해야 될 3가지 바로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연말정산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준다. 대표적인 게 인적공제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들고 나왔는데요. 총 급여가 4천만 원인 양수경 씨 아내분과 그리고 남편 백주연 씨 총 급여 6천만 원인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급여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아내 양수경 씨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가 4천만 원이기 때문에 15%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24%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이 오시죠? 아, 급여가 많을수록, 급여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고 세금을 많이 내는구나. 연말정산 공제는 최대한 이 세금 많이 내는 쪽, 급여 높은 쪽으로 몰아줘야겠구나. 여러분, 인적공제가 뭐냐면 연말정산할 때 근로자 본인과 가족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건데요. 나를 포함해서 이 가족들 부양하느라고 고생했다, 요만큼 세금 빼줄게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누구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느냐? 근로자 본인 가능하고요. 그 외에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 등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고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가족이 소득이 있을 경우에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총 5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배우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전제 말씀드렸죠.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부모님 어떨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주민등록상에 같이 살고 있지 않은데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따로 산다고 해서 부양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같이 살고 있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등재 가능하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금액 조건과 더불어서 부모님께서 만 60세가 넘으셔야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배우자의 부모님 어떨까요? 우리 시부모님 혹은 우리 장모님 등재 가능합니다. 앞서 조건과 동일하게 이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이 맞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떨까요? 당연히 됩니다. 저희가 돈을 얼마나 쓰는데요. 자녀 부양가족 등록 가능하고요. 조건 동일합니다. 1명당 150만 원까지 가능하고 만 20세 이하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 같은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소득공제도 가능하지만 자녀가 7세에서 20세 이하라고 하면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1명당 1명
첫째, 둘째는 15만 원이 적용이 되고요. 셋째는 3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왜 1살부터 6살까지는 안 줘?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1살부터 6살까지는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이중으로 주는 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형제, 자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득 조건 기억하시죠? 이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 사용액을 가져오거나 혹은 대학원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인적공제에는 경로 5대 공제라고 해서 부모님이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이 만 70세가 넘으신 경우, 만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100만 원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가령 장애인이신 경우에는 200만 원이 추가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크게 다치신 분들, 크게 아프신 분들 생각하기 쉬운데 암, 투병 경험이 과거에 있으셨다던가 하는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네, 인적공제 대상이 만약에 본인을 포함해서 6명이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150 곱하기 6. 네, 최소 9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 900만 원을 주연 씨가 가져갈 경우와 수경 씨가 가져갈 경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주연 씨가 가져갈 경우는 900만 원 곱하기 24%, 216만 원 세금을 공제받는 셈이 되고요. 네, 수경 씨 같은 경우 900만 원 곱하기 15%, 135만 원이 되겠죠. 네, 이럴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내야 되는 세금이 많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관련된 지출들 따라온다는 점,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급여가 비슷한 경우라면 부양가족을 나누거나 한쪽의 어떤 소득 구간을 낮추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합니다. 헷갈리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께서 1월부터 9월까지 쓰셨던 내역들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사례들, 경우의 수들, 부양가족을 나눌 경우, 한쪽으로 몰아줄 경우 다 대입해 보시면 내가 내야 할 예상 세액이 도출이 됩니다. 그 금액들 보시면서 최상의 전략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몰아준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의료비랑 카드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준다. 여러분,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인데요. 여러분의 총 급여의 3% 넘는 금액에 한해서 1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수경 씨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그리고 주연 씨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 이상 쓴 금액에 한해서 이상 쓴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해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의료비를 어느 쪽으로 몰아주면 유리할까요? 당연히 급여가 적은 수경 씨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에 이 170만 원을 수경 씨가 의료비를 지출을 한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총 급여 4천만 원의 3%, 그러면 120만 원이죠. 120만 원이 넘는 금액, 이 50만 원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7만 5천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이 170만 원 의료비를 만약에 남편 주연 씨가 지출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주연 씨 같은 경우는 총 급여의 3%, 180만 원이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연 씨는 한 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의료비는 급여가 낮은 수경 씨 쪽으로 몰아주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료비가 처리가 될까요?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서 쓴 의료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조부모님, 자녀, 손자, 그리고 형제, 자매 다 포함이 됩니다. 인적공제와 다르게 나이나 소득 조건이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고 있는 이 가족에 대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당연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있는 그 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내가 지출할 경우 몇백만 원의 의료비를 내가 지출한다고 해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병원 가셨던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임플란트나 보청기, 스케일링 비용도 다 의료비 안에 포함이 됩니다. 치료 목적이라면 치열 교정하시는 거 있죠. 그것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식이나 라섹도 처리는 가능하고요. 2020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인데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시라면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원칙적으로 여러분 실손보험에서 보전받으셨던 금액 있죠? 해당 금액은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카드 공제도 급여가 적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소득 공제 항목인데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시죠. 수경 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만, 주연 씨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그럼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12월 중순 현재 남편 주연 씨와 아내 수경 씨가 1,000만 원씩 지출을 했다고 가정할 때 500만 원 정도 추가로 돈이 나갈 일이 생겼다, 지출할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누가 하는 게 유리할까요? 맞습니다. 아내 수경 씨가 하는 게 맞겠죠. 남편인 주연 씨가 그 돈을 지출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총 지출액이 1,500만 원으로 연봉의 25%를 딱 그 이상을 넘지 못하죠. 그래서 공제받는 금액이 0입니다. 하지만 수경 씨가 그 500만 원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총 급여의 25%, 1,000만 원을 넘는 금액 5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가족 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는 전략 필요합니다. 가족 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니라 그 카드 명의,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그 사용 금액이 잡히기 때문에 그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가 넘는 금액만 가능하다. 고로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여러분, 하지만 카드 공제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존재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좀 소비 타격이 있었죠. 그래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제 한도가 30만 원 정도 인상되는 법안이 지금 추진 중인데요. 지금 국회에서 처리 중인데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 저희가 연말정산을 할 때는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330만 원까지,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라면 280만 원까지 카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드릴게요. 카드 사용의 소득공제율이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15%, 직불카드나 현금 같은 경우는 30%,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분은 40%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디폴트인데요. 올해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부에서 어떤 경기 부양,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서 3월 그리고 4월, 7월에 한해서는 그 공제율을 좀 크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총 급여의 4분의 1이 넘는 금액 소비를 만약에 3월이나 4월, 7월에 하셨으면 보다 높은 소득 공제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하실 때 많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연금 계좌에 돈을 넣을 때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먼저 몰아준다. 여러분, 연말에 세액공제 받으시려고 연금 계좌에 돈 많이 넣으시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금계좌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액공제가 달라지는 기준 얼마다? 바로 총 급여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몰아주기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사이좋게 여보야 우리 200만 원씩 연금저축에 넣자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총 급여 확인하셔서 5,500만 원 이하인 분부터 먼저 채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연 씨와 수경 씨가 4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400만 원을 수경 씨한테 온전히 몰아주는 경우 수경 씨는 급여가 4천만 원이기 때문에 16.5%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급받는 금액 66만 원이 되죠.
그에 반해서 주연 씨와 수경 씨가 200만 원씩 나눠 넣을 경우 주연 씨의 급여가 5,5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수경 씨가 넣은 200만 원은 16.5%를 다 받을 수 있는 반면 주연 씨가 넣은 200만 원에 대해서는 13.2%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7만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700만 원을 다 채워 넣는다라고 하면 손해보시는 금액이 거의 10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점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 한번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인적 공제를 포함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연말 정산 공제 항목을 몰아줘라. 두 번째 원칙, 하지만 예외도 있다. 의료비나 카드 공제처럼 총급여가 낮은 사람 쪽으로 몰아줘야 하는 항목도 존재한다. 세 번째 원칙,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 거부터 몰아준다. 맞벌이 부부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정신도 없으시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 중에 기본, 이 원칙 기억하셔서 이번 연말정산 꼭 실속 있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